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 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국민들 선동해서 안 좋은 길로 유도를 했다. 굉장히 냉정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브렉시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게 과연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택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이제 2016년에 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당시 이제 유럽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은 이미 저성장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고성장 시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뭐 2011년 유로존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도 유럽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 악화가 되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대형 은행들의 그 부채 문제 그리고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쓰기 시작을 했고 2016년부터 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의 그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더 은행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경제 위기가 계속 경제 위기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영국의 그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조성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EU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 얻는 이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1조라고 합니다. 2016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EU에 이제 돈을 분담금을 이제 내는데 이거는 각국의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내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영국은 당연히 좀 높은 편에 속하겠죠. 한마디로 EU에 돈을 내고 그 EU가 제공하는 각각의 그 편의점들을 이점으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 대비 받는 게 너무 적다라는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이거죠, 이거.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런 의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뭐 조금 뭐 불편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런 환경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겠죠. 과연 문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번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뭐가 또 있었죠? 난민 유입.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그 영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를 난민들이 다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여론이 폭발을 했죠, 이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 많은 그 보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시기에 ISIS 문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다 겹쳤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그 필요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연금 같은 복지 예산 문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들이 재정 적자를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난민이 유입되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민자들은 영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문제가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과연 이 연금과 같은 복지 예산 문제를 부채를 계속 늘려서 지탱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또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그 이슈가 나온 거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영국인들은 특히 순수 영국 혈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로존과 EU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금.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서의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었어요. 영국은.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로는 단기적으로 힘든 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무역 문제에 있어서부터 일자리 문제, 그 혜택들을 못 받잖아요. EU에서 제공하는 그 혜택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어려움은 감내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이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국 우선주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브렉시트 투표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지지를 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러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래서 이민 정책들 강화하고 담벼락 세우려고 하고 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그러한 맥락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브렉시트 지지층을 보면은 장년층이 많아요. 연금 문제, 그리고 고령 노동자. 물론 여기에서는 순수 영국 혈통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으로 유입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뺏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수 지지층. 이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지지를 했어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선동이 돼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장년층과는 반대인 지금 한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코앞에 그 취업 문제 있잖아요. EU에 가입된 여러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브렉시트는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20대, 30대는 지금 당장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영국의 지금 상황 그리고 유럽의 상황들을 봤을 때 브렉시트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쪽으로 표가 더 많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거 2018년 12월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새로 그 이민 정책에 대한 커다란 그 이정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EU와 비EU, 그러니까 유럽과 비유럽 국가 국민에 대해서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좀 질이 좀 낮은 저급 인력은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니네들은 영국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일자리를 좀 내줘야 하는 그 상황들이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급 그 노동자 시장을 차지하는 것들이. 그래서
차라리 니네들 받느니 우리 노동자, 영국 순수혈통, 얘네들이 일하는 게 훨씬 낫죠.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저급 인력은 안 받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대신 숙련 노동자, 영국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유럽인 간에 뭐 비유럽인 간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받겠다. 왜냐? 니네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EU 국민의 자유이동 폐지. EU. 그러니까 타 유럽 국가 있잖아요. 타 유럽 국가는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테러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뭐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 우선주의예요. 영국인들을 위한, 순수 영국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다. 그리고 연간 그 취업 이민 발급 숫자를 제한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취업 이민을 이제 발급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 차지가 되겠죠. 숙련 노동자. 그리고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최저 연봉을 규정을 하겠대요. 이거는 아직 방향만 이렇게 나왔고 구체적으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국 전에 사전 범죄 경력 또 보안 체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저위험군 국가의 관광이나 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입국자들의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겠다. 저위험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죠. 관광. 왜냐, 뭐 영국에 와서 돈을 쓴다는데 저위험군 국가에서 와서 당연히 좋아할 일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차, 사업 방문 목적. 이것도 당연히 영국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새 이민 정책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난 뒤인 2021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과 크게 별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국은 결국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 브렉시트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주로 경험이 많은 장년층 그리고 순수 혈통, 영국의 순수 혈통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 미국의 지지층이 어떻죠? 다 노동자들 그리고 미국 순수 혈통입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과 영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을 하려는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에 이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외의 편의됨으로 인해서 특히 자본 문제 그리고 뭐 각종 규제 문제 그 외에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죠? EU의 그 유럽 회의를 통해서 각 나라의 국내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개인이나 뭐 기업들의 이런 그 활동들, 정부의 그런 활동들을 EU가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땐 괜찮아요. 분위기가 좋을 땐 괜찮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분위기가 나쁠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다 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탈리아 문제 있죠. 이탈리아의 그 은행 문제. 즉 구제금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유로존에 묶여 있어서. 모든 거는 다
유럽 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ECB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리아가 유로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유럽의 독립 국가다, 그냥 어느 뭐 EU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국가다라고 했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나라가 어려우면 그에 맞는 유동성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했겠죠, 쉽게. 이런 것 자체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EU에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뭔가 큰 정책을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때 과연 EU가 그것을 승낙을 해줄까요? 계속 장애물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렉시트가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는 뭐 순수 영국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유로존 EU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엮여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힘들겠지만 그거를 감내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영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만약 브렉시트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텐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지금 EU와 묶여서 계속 그 화폐 관련해서도 가치가 같이 연동돼서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파운드에 대한 가치도 결국엔 다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뭐 무역 문제도 새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미국도 계속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무역에 대한 그 협정을 폐기를 하고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미국 우선주의에 맞게. 영국도 아마 그러한 길을 같이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국은 뭐 미국이 아니죠. 미국과 같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힘들 겁니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하지만 유럽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또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린 이후에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다른 유럽 국가도 다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알아야 또. 그래서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을 당시 브렉시트는 결국 EU의 붕괴를 유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사항만 잠깐만 간단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원달러 환율 문제나 증시 흐름은 이미 제가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단 그 현재 미국 선물 시장입니다. 이 부분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제가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완벽히 돌파를 해서 딱 지지를 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이 라인을 어제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저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이거 2016년부터 올라온 이 추세, 결국 여기를 헤딩하러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분봉상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추세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일단 기존 추세선은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지금 마지막 그 반등의 그 세부 파동 형태가 확장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형으로.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단기 추세를 최종적으로 이탈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이거는 이미 여기서 마지막 파동에서 이제 확장형으로 거의 확장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그 엔딩 다이애고널은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확장형은 이것이 반대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폭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지금은 이게 A고 이게 B라면 B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추세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반드시 제가 중간중간에 그 중요하게 언급해드리는 그 파동 구조가 있었는데 5파동 하락이 보여야 돼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탈을 했었을 때 이때 당시도 보면 5파동 형태가 안 보입니다. 파동 그 하락 파동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디선가 이제 찍고 이제 크게 하락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그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세는 이 추세입니다. 이 추세. 이 추세를 이탈을 해야만 해요. 이걸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위로 조금 더 아직 열려있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 그 추세저항 있잖아요. 저번에 그 12월 달에 이탈을 했던 추세저항. 약간 이 정도의 여력이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오늘 미국장 아니면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하락 반전의 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지 추세를 돌파하는 이 흐름은 아직 저는 확률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다시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저항이고 그리고 분봉에서 봤을 때 이 추세를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의 증시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홍역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잖아요. 홍역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대구 쪽에서 있었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어린 아기들을 키우고 있으신 그 부모님들은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이나 사람 많은 데는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특히 독감 시즌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증세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다 고열입니다. 고열. 그래서 독감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열이 발생하면 반드시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홍역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뭐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생 정말로 청결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주말에 뭐 큰 이슈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일단 대부분 큰 이슈는 1월 말에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뭐 시장도 이제 천천히 보고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찾아서 하나씩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유익한 영상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